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안 피곤하십니까? 네, 그래도 수요일이라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방송국에 매일 이렇게 오잖아요. 예. 오면은 월요일 날은 차가 새벽에도 많아요. 그렇죠. 한 주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찍 움직이더라고요. 예. 근데 화요일, 수요일에는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데 차량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 예,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예. 월요일은 그렇게 움직이고 모든 분들이 피곤하니까 예. 조금 더 주무시고들 일어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그쵸.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금요일은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경선 연기론 난타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인 22일에 국회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하는 이재명계 의원들 또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비이재명계 의원들 간에 이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예,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두고 이 당이 둘로 쪼개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 의총에서는 이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서 이제는 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좀 통 큰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에 반해 이 지사 측에서는 경선 일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는 맞섰습니다. 예.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경선 연기를 두고 이 찬성파와 반대파 각 2명의 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는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예. 토론 시작 전에 이 송영길 대표가 이 전체 후보들 간의 합의가 없으면은 경선 연기가 좀 힘들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아주 다른 의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서른 의원과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한 김민석 의원 등은 아예 의총을 전면 외부에 공개해라라고 요구하면서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는 그 경선 연기론을 좀 외부에 좀 많이 표출을 시켜서 이걸 이슈화시키겠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예. 일단 당 지도부의 거부로 결국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 먼저 경선 연기 찬성 측인 이 홍기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1월로 늦추는 방안을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경선 흥행과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재명계로 꼽히는 이제 김병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선 연기론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는데요. 김병욱 의원은 뭐 명분이나 원칙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경선 연기는 불가능하다. 빨리 논의를 종결짓고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에 나서자. 라고 했고요. 또 김남국 의원은 4.7 재보선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다. 경선 일정은 이 토론과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다. 그러니 이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예. 여기에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이 조응천 의원은 재보선 참패 원인이 이 위선과 무능인데 이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경선 연기를 두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이 국민들이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양측을 이제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의총이 이제 지난 18일에 그 민주당 내 이낙연계 또 정세균계 의원 그 66명의 소집 요구로 성사가 된 거잖아요. 예. 사실상 이제 당내 분위기는 경선 연기로 기운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날 추가 발언을 포함해서 한 20명의 의원들이 이제 자유 발언에 나섰는데요. 이들 중 80% 이상이 경선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던 이 김종민 의원도 100명 이상의 의원이 경선 연기를 요청하는 만큼 그만큼 경선 연기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지금 뭐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이 경선 연기가 대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경선 연기를 두고 이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결국 최종 결정은 송영길 대표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결정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이런 갈등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건 뭐 당내 합의나 뭐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번 주 안에는 최종 결정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의총을 열어 물론 찬반 의견도 수렴했고 실제로 경선 연기를 지지하는 입장이 다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송영길 대표가 경선을 연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당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가 강경하게 버티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지율 3위인 박용진 의원, 4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도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있어 대선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게 극심하게 대립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뭐 경선 연기를 결정하면 당은 이제 파국에 가까운 엄청난 내북에 빠질 텐데 결국 그 책임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모두 다 져야 되는 겁니다. 뭐 정치를 이번만 할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리스크를 또 부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명분이 있는 쪽,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서 정한 일정을 그대로 준수하자는 이 원칙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뭐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나저나 민주당에서 그 대선 지지율이 박용진 의원이 3위로 올라왔어요. 예. 뭐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최근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상위 2% 종부세안 위헌 논란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해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던 그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을 두고 지금 청와대에서 당론을 존중을 하나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그 다소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번 종부세안, 그러니까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2% 상위 2%한테만 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이 안의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운영이 될 때는 불확실성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먼저 이번 종부세안은 상당히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금은 이 납세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돈을 국가가 걷어가는 일종의 불이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세 법률주의의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면은 명확성의 원칙, 예측 가능성입니다. 한마디로 납세자인 국민이 내가 세금을 내야 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법률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서 사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안을 보면 상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2% 아래 들어가는지 그리고 2%에 들어가면 얼마를 내는지 이게 예측이 사전에 불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물릴 때야 내가 거기 들어갔구나 아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조세 법률주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세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혈세와 관련된 입법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번 종부세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그대로 그러니까 법률로 확정이 되면은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되고 그러면 위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호승 정책실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향후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의 세밀한 설계를 하면서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일단 최종적인 당정 협의안이 나온 후에 뭐 그때쯤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5인 금지 풀린다입니다. 자, 정부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기존 5단계로 운영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소화됐습니다. 먼저 1단계는 1일 발생 확진자 수 기준으로 전국 기준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가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그리고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 이상. 그리고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로 이렇게 각 구분을 했는데요. 이 분류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이제 2단계입니다. 300명이 넘게 발생을 하니까요. 200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이기 때문에 8인까지 모임이 허용이 되고요. 비수도권은 1단계로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나 뭐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거 요게 인원 제한도 없이 모두 다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이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선 7월 1일부터 이제 14일까지 2주간은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게 했고요.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단계가 적용되는 그 동안 이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밤 12시까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물론 1단계에 해당되는 비수도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적 모임이나 다중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인천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 정도라서 1단계 적용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되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권역별로 그 수도권으로 묶으면은 250명 이상이 되니까 2단계가 이제 적용되는 건데 1단계와 2단계 중에 어떤 단계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인천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 미만이라고 해도 수도권 전체로 보면 하루에 한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인천 역시 다른 수도권 지역과 함께 2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의미 있고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 2단계는 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모두 학생들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이제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학생들 이제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제발 좀 그 변이 바이러스죠. 뭐 알파 예. 변이 바이러스, 델타, 감마 뭐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안 좋은 소식만 제발 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